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지난 일부에서는 안진진이 열심을 다해 삶을 살기로 결심한 내용과 주변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했다면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오늘은 운명에 맡기지 않고 먼저 전화를 걸어온 나영규에게 회사에 급한 일을 핑계로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김장우의 전화를 기다렸지. 뒤이어 그가 전화했고 우린 시내에서 만났어. 그러나 아무런 계획 없는 그에게 저번에 나영규랑 좋았던 데이트 코스 그대로 문산 쪽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했지. 덜덜거리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의 차는 불편하고 시끄러워 대화도 불가능했지만 그러기에 조용히 시외 풍경을 즐길 수 있었어. 지난번에 갔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때 그대로 주문을 했지. 김장우는 웨이터에게 안진진과 똑같이를 외쳤고 그러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 그때도 김장우는 이 실장과 똑같이라고 했지. 식사를 마친 김장호가 계산을 하려 했을 때 같이 왔던 여자들이 시킨 와인값 때문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야생화 사진을 사주는 출판사 여직원들이었지. 돈이 모자라서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나머지는 내일 갖다 주겠다고 했어. 알바로 일하던 나는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며 제 이름은 안진진이에요. 내일 이 시간에 저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 돈으로 나머지를 채워 넣었지. 그는 그 다음날 돈을 갚았고 매일 레스토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우리는 사귀게 된 거야.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뜰에 하얀 비비추가 피어 있었어. 김장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기를 가져와 사진을 찍었지. 그는 야생화는 다 좋지만 특히 여리한 흰 야생화가 너무 좋다고 했어. 그리고 우린 나영규랑 갔던 그날 오후라는 카페에 들러 맥주를 마시며 서강에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 있지? 김장우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과 같이 자란 이야기. 김장우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어. 모두 형 거라고. 형이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형은 대학도 못 갔다고. 야생화를 찍으며 자연에 있다 보면 도시에 오고 싶지 않다고 했지. 하지만 형 때문에 돌아왔다고. 근데 요즘은 안진진 때문에도 오고 싶다고 조심스레 그의 마음을 보였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장우는 술 안 취했냐고 물었지. 이 정도로 취할 나는 아닌데. 차를 세우라고 했어. 그리고 그의 눈에, 뺨에, 놀란 입술에 키스했지. 주리와 주혁이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모가 집으로 초대했어. 이모의 집 앞에서 진모가 날 기다리고 있었지. 진모의 모습이 이상했어. 안색은 파랗게 질렸으며 입고 있던 양복은 엉망이었지. 난 못 들어가. 누나, 돈 있으면 다 줘봐. 왜 그래? 비둘기가 배신 때렸어. 그래, 여자 문제였구나. 여행이나 다녀올게. 그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 여자 문제라면. 미안해, 누나. 그날 이모 집에서 보낸 시간은 엉망이었어. 진모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오랜만에 만나는 이모의 딸 주희, 아들 주혁에게 엄마는 공격적이었지. 주희 금발에 가까운 머리와 개방적인 옷차림, 주혁의 서투른 젓가락질을 열등감이 있던 엄마는 비꼬았고 주희와 주혁이는 엄마의 그런 말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 다만 주혁이가 엄마가 서투른 젓가락질을 뭐라 할 때 걱정 마시라며 자기는 미국에 살 거고 누나도 그곳에서 교수 자리를 제의받아서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했지. 이에 놀란 이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눈치챈 주희가 이모를 달래며 주혁이가 바보 같은 소리 한다며 이곳에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왜 돌아올 이유가 없냐며 이모를 보고 방긋 웃자 주혁이도 이모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 이모 집 앞에서
진모를 그냥 보낸 것이 나의 명백한 실수였음을 진모가 사라진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형사들을 통해 알 수 있었어. 형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배신한 비둘기가 새로 사귄 남자는 그럴싸한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는데 어느 호프집 화장실에서 취해 있던 그를 진모와 조직원 3명이 공격한 것이었지. 살인 미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서 피해자가 죽지 않았고 5달만 있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 엄마는 하늘이 무너져라 소리 높여 울며 불행을 과장했어. 또 시작이구나 시작이야. 이제는 살인이라니. 형사는 진모에게 자수를 권하라고 했고 나는 어디에선가 두려워 떨고 있을 진모가 불쌍해 삐삐에 녹음을 남겼어. 죽지 않았어. 자수해. 졸개들이 다 불었어. 졸개들 고생시키지 말고 보스답게 돌아와. 몇 번의 녹음 끝에 진모는 울며 전화했고 나는 자수하라 했지. 그리고 진모가 구속되자 엄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풀고 수단을 발휘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살인 미수를 치기 어린 실수로 만들어 놓았어. 엄마는 처음에 죽을 것 같았던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갔지. 이 지루한 시기를 위로해 준 것은 나영규였어. 김장우는 여름 내내 어려워진 형의 여행사에서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어려운 사업을 끌어가는 형 때문에 우울했지. 김장우에게는 나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영규에게는 솔직할 수 있었어. 나영규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진모가 큰 사건을 저지르고 구속된 것도 쉽게 말할 수 있었지. 아마 나는 솔직함으로 나영규를 시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영규는 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매일 퇴근한 날을 기다렸다가 매번 새롭고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지. 그러며 검찰로 넘어가면 내가 손을 쓸 수 있어요. 사촌형이 그쪽에 있거든요. 너무 걱정 말아요. 젊은 혈기로 한 번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영규는 나에게 키스하고 청혼했어. 그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29살에 결혼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고 오늘이 29살 생일이에요. 앞으로 1년 안에 결혼하면 되어요. 그리곤 계획대로 되고 있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표정을 지었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모든 행동이 계획표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 때문에 불편해졌어. 나영규와 나의 만남은 컴퓨터 학원에서였지. 이모부 덕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막상 컴퓨터를 다룰 일이 많아지자 백으로 들어와서 실력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새벽 기본반에 등록했고 쉬는 시간에 연습 중인 나에게 고급반이었던 그가 접근했어. 그것도 계획이었을까? 그는 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확답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결혼 준비에 돌입할 기세였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 얼마나요? 석 달쯤? 그렇게나 오래요? 너무 길어요. 한 달로 해요. 대답하지 않았어.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마음에 어떤 표시가 나야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무슨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 주리가 집에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 퇴근해 혼자 있던 나는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주리인 거 알고 놀랐지. 지나가다 들렀어. 어디 우리 집이 지나가다 들을 수 있는 집인가? 아마 이모가 주리야 내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이면 나 혼자 있을 거라 생각해 데려다 준 거리라. 주리를 내 방으로 이끌었고 주리는 앉을 곳을 찾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으며 회사 다닌다며 복학 안 할 거야? 엄마가 등록금 내줄 수 있는데 너가 고집 부린다며. 진모 일은 안 되었어. 하지만 진모가 한 일은 정말 옳지 못해. 주리는 어릴 때부터 유심히 내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낸 것 이외에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었다는 것이 생각나 대화를 잘해보리라 마음먹었지.
"사귀는 사람 있어? 너는? 너는 미국에 사귀는 사람이 있니?" "있어. 하지만 결혼이 일러. 우선 공부부터 마쳐야 하니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 물론 결혼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어. 사랑하는 사람? 난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뭘 생각해?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니? 결혼은 많은 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사업이잖아. 뭐 사업이라고? 너 지금 결혼을 사업이라고 그랬니? 그건 옳지 않아. 왜? 결혼은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 사업이 왜 나빠? 불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오, 옳지 않아. 주리는 우리 집에 와서 옳지 않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주리야.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이 있어. 그러자 주리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무래도 넌 너희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그래. 주리 눈에는 나의 아빠가 술꾼, 건달, 성격 파탄자로 비추었겠지. 나는 이모를 좋아했으므로 주리와 대화를 이어나갔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다만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했다는 거지. 용량을 초과했으니까. 그것 또한 나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후 주리와의 대화는 겉돌기만 할 뿐이었지. 우리는 절대 이모의 바람대로 친해지지는 않을 거야. 이모가 다음날 전화했어. 주리가 무슨 심한 말을 했니? 우리 주리가 그럴 애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아니에요. 우리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어요. 이모를 위해 모든 것이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었지. 전화를 끊으려는데 이모가 진진아 왜? 응, 왜요? 미안해. 너보다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너한테 정말 미안해. 이모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모의 마지막 말 때문에 그 순간 왈칵 울어버렸고 전화를 얼른 끊었지. 김장우랑 여행을 떠났어. 원래 8월에 가고 싶었지만 진모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날씨는 너무 무더웠으며 김장우는 형의 여행사가 자금난으로 쓰러져 불행해하고 있었지. 그는 슬퍼하며 형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난 진모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어. 진작 말했더라면 김장우를 위로하기 쉬웠을 텐데 나의 불행이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도 비슷한 불행을 갖고 있을 때잖아. 하지만 난 김장우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웠어. 도솔산 선운사로 갔으면 해. 그러면서 김장우는 괜찮아? 물어봤지. 그는 2박 3일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 괜찮아? 하며 물었어. 모텔을 정할 때도 내가 나서서 저기가 괜찮아요. 말해야 할지. 그의 차는 깨끗했고 처음으로 카메라 가방 없이 여행을 나섰어. 앉은 진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왔지.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와 숲길을 어깨를 기대어 나란히 걷는데 이것이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영규에게 없는 것. 그것이 김장우에게는 있었지. 그리고 나는 사랑을 느꼈던 거야. 그러나 사랑을 느낀 순간 속이 헛헛하며 두려워졌어. 마음에 큰 구멍 하나가 생긴 것 같았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런 나를 김장우는 걱정하며 이마를 짚어보았지. 뜨거워. 어떡하지? 그리고 내 얼굴을 만졌어. 이마를, 눈을, 입술을. 난 눈을 감았지. 그리고 눈을 뜨자 그가 사랑해.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어 창밖만 보았지. 나는 그에게 고창과 부여 사이의 해안도로를 여러 번 계속 달리게 했어. 그리고 바닷가 횟집, 술집 등등을 전전하며 술을 마셔댔지. 김장우의 알팍한 호주머니가 계속 생각났지만 나 자신을 놓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나를 놓아버렸지. 아침이 되었을 때 김장우는 옆에서 지친 채 잠들어 있었어.
그의 얼굴을 가만히 만졌지. 그가 갑자기 눈을 뜨며 "이 지독한 술꾼 왜 그랬어?" "뭘요?" "술 취해서 내가 간수 같다며 자기를 가두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때렸잖아. 내가 감옥 같아?" "감옥? 간수?" 전율했지. "술 취하면 아버지가 하던 대사잖아." "내 속에 아버지가 있었어. 대답해 봐. 내가 감옥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게 될까 봐 무섭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사랑은 힘이 드네요." 이제서야 술 취하면 아버지가 소리 지르던 말이 진심임을 알았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를, 진모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세 겹의 쇠 창살문을 가진 감옥 같았다는 것을, 아버지를 옴짝달짝 못하고 했다는 것을. 사랑이란 어디 어느 곳에서나 전화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전화기의 고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어느 곳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유행가에 매료당하는 것이다. 특히 슬픈 유행가는 차마 이별은 못하지만 이별을 꿈꾸는 연인들을 위해 수도 없는 이별을 해준다. 사랑이란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긴 나를 사랑해준 그가 고맙다고. 사랑이란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여기까지가 2부 이야기야. 이 책의 제목이 왜 모순일까 생각해 봤어. 안진이 사랑을 느꼈을 때 밀려온 감정들이 모순일까? 사랑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헛헛하고 당황스럽고 외롭고 힘이 들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리어 상처 주는 것이 모순이라는 걸까? 이리저리 생각해 봤지. 그러나 책의 후반을 읽으며 어렴풋이 왜 책 제목이 모순인지 알 수 있었어. 동시에 약간의 배신감과 화도 좀 났지. 너도 나처럼 같은 감정을 느낄지 궁금하네. 그럼 곧 만나. 빠빠이.